여보, 축하해요. 이제 매달 연금 나오니까 생활의 여유가 좀 생기겠네요. 이제 나도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뭐라도 해봐. 퇴직 후 처음으로 연금을 받던 날,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나고 남편 통장으로 첫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좋아하며 미역국까지 끓여줬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도 이제 돈을 버니까 저도 나가서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었죠. 결국 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첫 월급 220만 원.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 300 정도는 버는 줄 알았네. 그리고는 생활비로 15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집안일을 하겠다며 약속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설거지와 빨래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집안일 하기로 했잖아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난 한 달에 300 버는데 집안일을 왜 내가 다 해? 억울하면 당신도 300만 원 벌어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라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는 기계였다는 걸. 그날 저는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병실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4살 김미정입니다. 어제는 남편이 퇴직 후 처음으로 연금을 받은 날이었어요. 대기업에서 40년 넘게 일하고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연금이 나왔죠. 아침 일찍부터 미역을 불려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듬뿍 넣고 참기름도 넉넉히 둘렀어요. 남편이 통장을 들고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이제 매달 연금 나오니까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겠네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떠먹던 남편이 갑자기 통장을 제 앞으로 밀었어요. 잔액을 보니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통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이제 나도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뭐라도 해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농담이겠거니 싶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래도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분위기 망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알아봤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일자리 말이라고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저한테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내가 지금 나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나이가 64인데.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나이 들어도 일한다고. 마트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일자리가 많다고요. 제 사정을 헤아리기는커녕 부담만 주는 그 말투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벌어오라니요. 그것도 마치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것처럼 말하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일주일 동안 남편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언제 나갈 거야? 옆집 박씨 부인도 마트에서 일한대. 같은 말들이 쏟아졌어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직업소개소를 찾아갔어요. 간판이 낡은 작은 사무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 소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하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식당 설거지나 청소밖에 없어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할머니라니요? 제 이름은 김미정인데 이름 석자 대신 그냥 할머니로 불리는 게 낯설고 서러웠어요. 소장은 벽에 붙은 구인 광고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죠. 이 나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나마도 자리가 많지 않다고요. 힘든 일이지만 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구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학력란에 고졸이라고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도 꽤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부도 곧잘 했는데 지금 제게 남은 건 그저 움직이는 팔다리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늙고 쓸모없는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또 남편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일자리는 알아봤고?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싱크대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64세 김미정. 이제 막 구직자가 된 제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업소개소에서 받은 주소를 들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왕갈비탕이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기 냄새와 연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젊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들 뻘 되어 보이는 사장이었죠. 직업소개소에서 왔다고 하니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동작 느리면 곤란한데 하루 써보고 결정할게요. 무뚝뚝한 말투에 기가 죽었지만 그래도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막내 직원이 다가와서 고무장갑을 던져주며 말했죠. 할머니, 여기 싱크대에서 그릇 닦으면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알았지? 반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쌓여있는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금세 팔이 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옥이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그릇은 끝없이 쌓였고 주방은 전쟁터가 됐죠. 젊은 직원들은 제가 굼뜨다며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치워달라고, 그릇이 모자란다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오후 3시쯤 되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시큰거렸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릇을 닦으며 문득 거품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비웃음을 사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고무장갑을 더 세게 움켜쥐고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밤 9시 드디어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온몸이 물에 부른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사장이 다가왔어요. 봉투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죠. 수고했는데 우리 가게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동작이 너무 느려서. 이거 일당이에요.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는데 잘렸다니요. 봉투를 열어보니 6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단돈 6만 원. 그것도 제대로 된 일당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늘어져 있었죠.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왜 이제 와? 밥 안 줘? 그 한마디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밖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저 얼굴. 걱정이나 위로는커녕 밥 타령이나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느라 옷에 밴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 남편 앞에 서 있기가 창피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기 아래 섰습니다.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흐르는데 눈물인지 물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그냥 서서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은퇴한 남편에게서 돌아온 건 인정이 아니라 일해라라는 명령뿐이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붓고 지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64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허탈함만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물었어요. 어제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떨어졌다고 하니 한숨을 쉬며 다른 데라도 빨리 알아보라고 재촉했죠.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친구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네 집에서 만나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 남편의 태도, 모든 걸 이야기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자가 휴지를 건네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이고, 우리 미정이가 고생이 많네. 그런데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반찬 가게 하는데 거기서 사람 구한대. 한번 가볼래? 반찬 가게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적어도 식당 설거지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미자가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줬고 다음 날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 날 깔끔한 반찬 가게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미자 며느리였는데 40대 초반의 상냥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나이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필요했다며 반겼어요. 어머니, 저희는 주로 나물이랑 반찬 만드는 일이에요. 힘들긴 하지만 분위기는 좋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어머니 또래시고요. 면접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합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했죠. 가게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적어도 이번엔 제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64년 인생에 처음으로 정식 직장을 갖게 됐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적어도 남편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은 벌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남편 도시락 싸느라 6시에 일어났던 게 가장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5시에 일어나야 했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새벽 버스 안에는 저처럼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다들 지친 얼굴로 창밖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 됐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아주머니들이 와 있었어요. 다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 할 일은 콩나물 다듬기와 시금치 데치기였어요. 콩나물을 다듬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머리를 따야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옆에서 일하는 정순 씨가 요령을 알려줬지만 손이 느린 저는 계속 뒤처졌죠.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를 굽히고 있으니 등이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라는 남편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오후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시금치를 데치느라 뜨거운 물에 계속 손을 넣었더니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고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직장에서 첫날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오늘 얼마 벌었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걱정이나 격려는 없었어요. 첫 출근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돈부터 물었죠. 마치 제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턱 막혔어요.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남편은 실망한 듯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칼을 잡는 손이 떨렸지만 또 밥을 해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점점 적응했지만 피로는 쌓여갔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퇴근 후엔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죠. 그래도 남편은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만 반복했어요. 언제 월급 받냐고, 얼마나 받냐고. 토요일, 제 생일이었어요. 64번째 생일인데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며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집에 온다고 했죠. 퇴근하고 서둘러 집에 왔더니 아들 내외와 손주가 와 있었어요.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며느리가 음식도 몇 가지 해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맨날 밖에 싸돌아다니니까 그렇지. 집에 있으면 될 걸 괜히 나가서?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힐끗 보며 눈치를 봤죠.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일 시작해서 적응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볼은 꺼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무엇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변했다니.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늙어 보였어요. 64세라는 나이가 처음으로 실감났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처음 제 이름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나오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인데도
별다른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가져온 케이크나 먹고 끝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다음 주면 첫 월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눈을 감으며 내일도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빨리 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날이었어요. 반찬 가게 사무실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통장으로 입금하겠냐고 물었지만 현금으로 받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220만 원.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평생 내 이름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번 돈이라니.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도 ATM 화면의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동네 치킨집을 지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첫 월급 기념으로 치킨이나 사가자. 오랜만에 맥주도 한잔하면 좋겠다 싶었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혼자 피식 웃음이 났어요. 64살에 첫 월급으로 치킨을 사다니.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치킨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웬 치킨이야? 무슨 날이라도 돼?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첫 월급날이라고 기념으로 치킨 사왔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치킨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죠.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 220만 원이라고 하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 300은 버는 줄 알았네.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는데 겨우 그것뿐이야? 순간 치킨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누가 300만 원씩이나 주겠냐고. 첫 직장에서 220만 원도 감사한 거라고 대답했지만 남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말했어요. 생활비로 다 내놓으라고. 이제 돈을 버니까 생활비도 분담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냐고요. 남편의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그건 내 돈이고 당신도 이제 돈을 버니까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먹고 자는데 공짜가 어디 있냐면서요. 결국 150만 원을 생활비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70만 원만 제 손에 남았어요. 그래도 참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나도 생활비를 내는 만큼 당신도 집안일을 분담하라고. 설거지든 빨래든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집안일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수 있다면 150만 원쯤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니 아침에 먹고 간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빨래통을 보니 빨래도 그대로였고요.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집안일 하기로 했잖아요. 왜 하나도 안 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기는 돌렸다고. 그게 끝이었어요. 설거지랑 빨래는 왜 안 했냐고 따지자 남편이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논리를 펼쳤어요. 자기는 연금이랑 이자 수입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온다고. 나는 생활비로 150만 원 내니까
수입 비례로 따지면 내가 집안일을 2배는 더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억울하면 300만 원씩 벌어와. 그럼 집안일 똑같이 나눠 하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눈물이 났지만 화낼 힘도 없었어요. 그냥 알았어요. 한마디만 하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더 서러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집에 와서도 또 집안일을 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며 생각했어요. 이게 돈을 번다고 달라진 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서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가끔 큰 소리로 웃기도 했죠.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20만 원을 벌어서 150만 원을 내고 그래도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라니. 첫 월급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았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남편이 뭐라고 할지 뻔했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1년은 버텨보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반찬 가게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콩나물 다듬는 속도도 빨라졌고 시금치 데치는 요령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출근길이 즐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 떠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집에서는 남편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으니까요. 정순 씨, 영자 씨, 미숙 씨.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위로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68살 김순자 씨였는데 첫날부터 눈시울을 붉히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는데 집에서는 큰 소리만 친다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일하러 나왔다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웠는데 늙어서 대접받기는커녕 돈 벌어오라고 등 떠밀리니. 순자 씨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고 미숙 씨는 아들 사업 보증 서줬다가 망했다고 했죠. 그날 저녁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거실로 가보니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었죠. 주방으로 가니 더 한심했어요. 아침 설거지도 그대로, 점심에 먹고 간 라면 그릇도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는 파리가 날릴 지경이었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있었죠.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야, 안주 좀 더 만들어 와. 친구들이 배고프대. 김치전이랑 두부김치 정도면 되겠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람에게 나는 뭘까? 인간이 아니라 그저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는 기계인가? 새벽부터 일하고 와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에게 술안주까지 만들라니.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래, 집안일에,
당신 술상까지 차려야 해요? 못해요. 알아서 시켜 먹든지 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거실에 있던 친구들도 놀란 듯 조용해졌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작 몇 개월이란 주제에 생색이야? 난 40년 동안 일했어. 40년. 그동안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지지 않았어요. 절대 못한다고, 친구들 술상은 알아서 하라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막 흥보를 했어요. 이런 것도 안 할 거면 집에서 나가. 필요 없어. 좋다고,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밤 10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기도 민망했고, 친구 집에 가기도 그랬죠. 한참을 거리에서 서성이다가 반찬 가게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놀라며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다행히 직원 휴게실에 간이 침대가 있으니 며칠 지내도 된다고 했죠.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좁은 휴게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64년 인생에 집을 나오다니. 그것도 남편한테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니. 서러웠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설거지 걱정, 빨래 걱정 없이 잘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가게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아침엔 일찍 와서 씻고 저녁엔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사장님과 동료들이 걱정해줬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영자 씨가 김밥을 싸와서 나눠줬습니다. 정순 씨는 속옷을 몇 벌 가져다 줬고 미숙 씨는 세면도구를 챙겨줬죠. 모두가 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집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용감하다고 격려해줬습니다. 휴게실에서 잠들기 전 핸드폰을 봤어요.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편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돈 벌고 제 인생을 살면 되니까요. 좁은 간이 침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게실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집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이제 그만 들어오시래요. 그냥 들어가세요.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곤란함이 묻어났어요. 아마 남편이 아들한테 연락해서 중간에서 난처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해. 미안하면 직접 전화하라고. 그 전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직접 못하는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아들을 통해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후로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주 동안 혼자 지내보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이 없고 저녁에 퇴근해도 밥상 차릴 걱정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천국 같았죠. 휴게실이 좁고 불편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같이 먹고 수다 떨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씻고 일하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거냐고. 차라리 이참에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다른 동료들도 거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남편한테 그런 대접받으며 살 필요가 있냐고. 이제라도 편하게 살라고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히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떨어져 지내보니 남편 없는 삶이 훨씬 행복했으니까요. 주말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황혼이혼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상담실이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차를 한 잔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착취, 가사노동 무시, 인격 모독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주시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돈, 집,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그냥 사람 대접받고 싶어요. 말하고 나니 울음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사람 대접,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밥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었을 뿐인데. 상담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실 때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을 만나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40년간의 가사노동도 충분히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연금도 분할 가능하다고 했죠. 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우리 집 현관문이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빛나면 용기와 맥주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재떨이엔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주방은 더 심했어요. 싱크대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한 번도 빨지 않았는지 시큼한 냄새가 났고 화장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나가보니 고생이지? 생각보다 오래 버텼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던졌어요.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혼해요.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그래, 하자고. 하지만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말라고. 다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인데 하나도 아쉽지 않다니. 오히려 감옥에서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갔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님은 남편이 재산 분할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반찬 가게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묻는 그들에게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라도 새 인생 살라고 축하해 주었죠. 그날 밤 휴게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64살의 이혼이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좁고 허름해도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64살 김미정의 두 번째 인생을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길을 찾아가는 게 다행이라고. 눈을 감으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이 40년간의 가사노동을 강조하며 재산 분할을 주장했고 판사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결국 재산의 절반과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연금도 절반을 받게 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목돈이 생긴 게 64년 인생의 처음이었으니까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작은 빌라를 사기로 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집주인 눈치 보는 것도 쉬웠고 무엇보다 내 집이 있다는 안정감을 갖고 싶었어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역에서 좀 멀지만 조용한 동네의 15평짜리 빌라였어요. 작지만 햇살이 잘 들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계약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사하는 날 반찬 가게 동료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정순 씨는 밥솥을 선물로 사왔고 영자 씨는 이불 세트를 가져왔어요. 다들 축하한다며 집들이 음식까지 준비해왔죠.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새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요즘 엉망이에요. 밥을 할 줄 몰라서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위장병이 생겼대요. 집도 완전 쓰레기장이 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엄마가 나가서 이 지경이 됐냐는 듯한 눈치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한번 가서 봐주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남남인데 왜 내가 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고생한다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몫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스스로 감당해야죠. 반찬 가게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퇴근 후엔 제 집으로 돌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TV를 보다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라면을 끓여 먹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생활이 이렇게 평화로운지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한번 와줄 수 있어요? 이번엔 망설여졌습니다. 미워도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그 세월을 그냥 지울 순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볼은 꺼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아들을 복도로 불러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들이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 절반을 저에게 주고 난 남편은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은 돈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시작했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닥치는 대로 손을 댔답니다. 투자 경험도 없으면서 한탕을 노리다가 결국 모든 돈을 날려버렸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았다가 그것마저 투자로 날리는 바람에 집도 넘어갔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이렇게 쓰러졌다고 했어요. 혼자 살 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혼자 살게 되니 이렇게 됐다고요. 병실로 다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못된 사람이었는지, 당신이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건강 챙기고 잘 사세요. 하지만 다시 합치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고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 후로 가끔 병원에 들렀어요. 퇴근 후 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오는 정도였죠.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도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병원 밥 얘기,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사과를 깎아줬습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사과가 울퉁불퉁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평생 제가 깎아준 과일만 먹던 사람이 이제야 배운 거겠죠. 우리 진작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그저 남은 시간이라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을 원룸까지 데려다 줬어요.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와서 청소를 해준 모양이었죠. 냉장고에 반찬을 몇 가지 넣어주고 나왔어요. 가끔 안부 전화할게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빌라로, 남편은 원룸으로.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40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기로 했어요. 64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고 그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